창비 6단원 중세국어 진도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일단 교과서는요 267쪽입니다. 네. 267쪽에 여기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단원 시작하기 전에 단어가 3개 나오는데 고유어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한자어와 연결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우산과 산, 대문이라는 말이 더 익숙하고 슈룹, 왜, 오래라는 고유어는 사라졌죠. 그래서 고유어와 한자어가 중세시대부터 경쟁하기 시작했는데 한자어가 점차 우세하게 되었다라는 근거로 나오는 단어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우산이 슈룹, 산이 묘, 대문은 오래. 시험 문제 내기 아주 좋겠죠. 혹시 학교 선생님들께서 이거 이외에 고유어와 한자어의 짝을 말씀해 주신 게 있으면 그것들도 잘 챙겨야 합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서 국어의 어제와 오늘. 가는 세종어제 훈민정음, 나는 소학 언해입니다. 자, 시기로 봤을 때 얘는 15세기, 얘는 16세기가 되죠. 둘 다 중세 국어입니다. 아직 근대 전이에요. 자, 근대 전의 국어의 모습을 비교해 보는 겁니다. 얘는 문법적 특징은 따로 설명을 하고 오늘은 중세 국어 표기와 현대어 풀이의 1:1 대응과 내용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제목에서 세종어제 훈민정음 할 때 어제 라는 말의 의미는 임금께서 직접 만드셨다 또는 직접 지었다 이런 뜻입니다. 훈민정음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고 우리의 한글의 옛 이름입니다. 끊어서 읽어볼게요. 이렇게 1:1로 대응이 되게 나라의 말씀이 중국과 달라서 이렇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랐잖아요. 그래서 말과 글이 달랐습니다. 문자와는 서로 통하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은 한국어인데 어쩔 수 없이 표기를 한자로 하다 보니까 서로 통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럼 이거는 우리의 말에 맞는 글자를 만들겠다라는 자주정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이루고자 말하고자 할 바가 있어도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놈이 많더라. 자, 그래서 어리석은 백성들이 자신의 말하고자 하는 바를 말하지 못해서 즉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 애민정신에 해당합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어여삐 여겨 불쌍히 여겨 새로 28자를 만드노니. 자, 새로 28자를 만들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냈어요. 창조정신에 해당합니다. 사람마다 하여 쉽게 익혀 날로 쓰매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편안하게 쓰고자 한대요. 날로 편안하게 쓰고자 한다. 그래서 실용정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외워두면 좋아요. 자주정신, 애민정신, 창조정신, 실용정신. 그 다음에 소학 언해로 가봅시다. 공자가 증자에게 일러 말씀하시길 가라사대 몸이며 얼굴이며 머리털이며 살은 몸과 얼굴과 머리털과 살은 부모께 받자온 것이라. 자, 부모께 받은 것이라. 그러니 감히 헐억 상해에 오지
아니함이. 그러니까 몸을 다쳐오지 않는 것이 효도의 비로소미요. 효도의 시작이고 몸을 세워 도를 행하야. 자, 몸을 세운다라는 것은 이름을 널리 알린 이 뒤에 이름을 널리 알린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하나의 세트예요. 과거에 합격해서 이름을 널리 알린다. 그래서 입신, 양명,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하는 거예요. 몸을 세워서 도를 행하여 이름을 후세에 베풀어. 이름을 널리 알려. 자, 이름을 널리 알리다에 해당하는 뜻도 있어요. 입신양명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향기로운 이름을 널리 알리는 거야. 유방백세라고 합니다. 둘 다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하는 거. 이로써 부모를 현적해, 부모를 드러나게 함이. 그러니까 공부 잘하면 저 누구네 집 자식이야 하듯이 효도의 마침이니라. 효도의 마지막이다. 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 효도의 시작은 신체를 보중하다. 그러니까 신체를 소중하게 다루어서 다치지 않는 것. 효도의 끝은 입신양명이니라. 자, 이게 바로 수학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문에 나와 있는 문법적 특징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세종어제훈민정음과 수학언해를 다시 더 자세히 분석을 할게요. 자, 음운과 표기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처음에 중세국어의 음운 가운데 자음에서 드러나는 가장 큰 특징은 순경음 비읍과 반치음 같이 현대국어에서 쓰이지 않는 자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순경음 비읍은 수비에서 찾아볼 수 있고 수비는 현대국어로 쉬이라고 쓰이고 의미는 쉽게라는 뜻입니다. 반치음은 마을 같은 단어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마을은 현대국어의 마을입니다. 반치음은 순경음보다 오래 존재했지만 중세국어 시기에 거의 사라지는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순경음 비읍이 먼저 사라지고 반치음이 사라졌겠죠. 또 중세에 있었지만 현대국어에는 없는 자음에는 여린 히읗이 있고 모음 중에는 아래 아가 있습니다. 이 아래 아는 선생님이 얘를 마을이라고 읽었듯이 첫 번째 글자에서는 아로, 두 번째 음절부터는 으로 주로 바뀌어서 현대국어에 이르렀습니다. 중세국어에서는 이전 시기에 나타나지 않았던 된소리가 발달했는데 이 된소리는 현대국어에 나오는 뜨나 끄 이런 표기가 아니었습니다. 중세국어의 표기는 합용병서로 밑에 보이는 이렇게 서로 다른 자음을 나란히 쓰되 소리는 된소리에 가까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음을 나란히 옆으로 쓰는 것을 병서라고 하는데 같은 자음을 나란히 쓰면 각자병서, 서로 다른 자음을 나란히 쓰면 합용병서라고 합니다. 즉 된소리는 중세국어 때 합용병서 표기였다. 이는 따르미니라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현대국어와 다른 중세국어의 특징은 수매, 또 써처럼 단어의 첫머리에, 즉 어두에 여러 개의 자음, 어두 자음군이 올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비읍, 시옷 또는 뒤에도 비읍, 시옷 이런 것들이 바로 글자의 첫머리에 오면 어두자음군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표기는 합용병서 표기죠. 합용병서로 표기한 것이 글자의 첫머리에 오면 어두자음군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때 비읍은 실제로 발음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는 이를 자음 두 개를 한 번에 발음하기가 어렵지만 중세국어 때는 한 번에 발음한 것으로 보인다 라는 얘기입니다. 현대국어에서는 단어의 첫머리에 여러 자음이 올 수 없습니다. 중세국어 모음 중에 가장 큰 특징은 가와 나에서 보이는 아래 아. 자, 중세국어의 단모음은 아래아를 포함해서 이렇게 7개입니다. 즉, 에, 위는 이 당시 이중 모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국어에서는 아래아가 사라졌고 이 친구들이 단모음이 되어서 모두 10개의 단모음입니다. 즉 현대국어의 단모음은 단모음 재개표에서 이, 에, 위, 웨, 어아, 오가 현대의 단모음이라면 중세 때는 이 중에서 이, 아, 오 그리고 아래아 이렇게 7개가 단모음이었고 4개는 이중 모음이었다가 현대국어의 단모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국어 때 이 친구들의 발음은 아이, 어이, 오이, 우이에 가까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편 이 시기에는 모음 조화가 비교적 잘 지켜져서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결합합니다. 자, 양성 모음에는 아래아, 아, 오 계열. 그 다음에 음성 모음은 어, 우, 여, 유, 으, 워처럼 우, 으 계열이 음성입니다. 즉 음성은 으, 우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뜨들, 그 다음에 여들자를 할 때 을과 르를 씁니다. 왜냐하면 뜻, 음성 모음이기 때문에 을이라고 써주는 거고요. 여들자를 할 때에 마지막 글자에 자 아래 아를 써서 양성이기 때문에 랄 이렇게 써줍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 오는 글자가 음성이면 을을 쓰고 양성이면 아를 결합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나 모음 조화는 후대로 갈수록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자, 왜냐하면 아래 아가 사라지면서 소실 균형이 깨지죠. 양성에서 아래 아가 사라지면서 균형이 깨지고 모음 조화도 흔들립니다. 중세국어가 현대국어의 다른 것은 가와 나에서 보이는 성조, 그러니까 음절 각 글자의 소리의 높낮이를 표시하는 거. 길이가 아니라 높낮이. 이것은 단어의 뜻을 분화하는 변별적 기능이 있었습니다. 높낮이에 따라서 같은 글자도 다른 뜻을 지닐 수 있다는 거죠. 왼쪽에 방점을 찍었고 평성은 낮은 소리, 그 다음에 점을 안 찍었고 거성은 높은 소리 하나를 찍고 낮았다 높아지는 상성은 2개를 찍었다. 자, 이거는 방점의 개수에 따라 소리의 높낮이를 외우기보다는 아마 조건을 주고 어떻게 소리를 내는지를 찾는 게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세국어 표기. 자, 표기에 나타나는 특징은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대국어라면 노미 이렇게 의미를 살려서 즉 의미를 살리기 위해 끊어 적는 것을 표의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세에는 노미처럼 소리 나는 대로 이어 적기를 했고 표음주의라고 합니다. 이 짝꿍들은 전부 다 알고 계셔야 되겠죠?
표음 주의는 이어적기 연철. 뜻을 살리는 표의 주의는 끊어적기 분철의 짝꿍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며 얼굴이며 머리털이며 하고 끊어적기를 하는 경우도 꽤 생겼습니다. 이 시기엔 음절의 끝에 받침을 적을 때 팔중성법, 그래서 8개의 자음만 올 수 있어요. 가느다란 물방울에서 시옷이 하나 추가됐으니까 디귿 받침과 시옷 받침이 둘 다 쓰였다는 거고, 여기에 있는 요 이응은 옛 이응입니다. 중세국어는 음절의 끝에 오는 소리 시옷과 디귿을 구별했습니다. 현대에는 구별이 어렵습니다. 중세에는 한자어를 빌려서 표현하면서 점차 고유어가 사라지기 시작했고, 가람, 강이죠. 온, 백입니다. 뇌, 산. 자, 그러면 앞에 나와 있었던 것들과 합쳐서 문제를 출제하기가 굉장히 좋죠. 선지가 5개가 만들어집니다. 슈룹, 우산, 오래, 대문, 뇌, 산이었고요. 가람, 강입니다. 오는 백이에요. 단어의 의미가 변한 것도 많은데, 어린은 어여삐. 자, 어린과 어여삐, 얘는 어리석은과 가엾다라는 뜻이었는데, 현대국어에는 나이가 적고 예쁘다라는 뜻으로 의미가 바뀌었기 때문에 의미의 이동입니다. 이동. 그런데 얼굴은 현대국어와는 달리 형체, 더 넓은 의미로 쓰이다가 현대국어에는 안면이라는 의미로 좁아졌기 때문에 의미의 축소입니다. 중세국어는 끝소리가 히읗인 단어가 꽤 있었는데요. 자, 예를 들면 나라, 머리, 살, 이 친구들은 히읗 종성체언이라고 해서 나라, 히읗, 머리, 히읗, 살, 히읗 이렇게 끝납니다. 이 친구들이 항상 나타나는 건 아니고,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만달 때는 온전히 히읗이 드러나고, 과나 도처럼 자음으로 시작하는 애들을 만나면 과, 토로 이렇게 축약이 돼서 나타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나라, 이 하면 나라, 히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나라, 도 하면 나라, 토 이렇게 나타났다는 뜻이에요. 나란 할 때 이거 역시 관형격 조사 시옷을 만나서 히읗이 생략된 것이지, 얘도 분명히 히읗 종성 체언입니다. 즉 히읗 종성 체언은 관형격 조사 시옷을 만나면 생략된다. 반드시 문제로 출제가 될 겁니다. 머리털은 머리 히읗으로 끝나는 단어인데, 자음으로 시작하는 털을 만나서 히읗이 생략된 것. 살은 조사 은을 만나서 모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히읗이 살아있어요. 현대국어와 다른 중세국어 문법적 특징은 조사에서 두드러지는데, 주격조사는 이만 사용되었습니다. 즉 가가 쓰이지 않았어요. 나중에 등장합니다. 이의 경우는 이렇게 짝대기만 있는 것으로 실현되기도 하고, 아예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주격조사는 그래서 나타나지 않거나 짝대기 이응이거나 동그라미 이응이거나, 그 다음에 홀배, 그 다음에 공죄처럼 모음으로 끝나는 바, 자 다음에 이만 실현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뜻이냐 볼게요. 이 친구는
홀, 잠깐. 자, 이 친구는 이렇게 됩니다. 홀. 요 여린 이웃은 뒤에 오는 글자 자음을 된소리로 읽으라는 표시예요. 그래서 뿌 소리가 나게 읽어야 합니다. 홀, 빼 이렇게 쓰여 있는데 사실 얘는 빼가 아니라 할, 바, 요 다음에 모음으로 끝났죠? 주격조사 이가 붙은 형태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공자이 이 친구도 공자 하고 아래야 모음으로 끝났는데 여기에 주격조사 이가 붙은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짝대기 이만 쓰였다. 그러면 안 쓰는 경우와 짝대기 이만 쓰는 경우와 동그라미 2까지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이 친구는 자음으로 끝날 때 이를 쓰고 이 친구는 모음으로 끝나는데 이가 아닌 모음으로 끝나면 얘를 써줍니다. 그리고 이 모음으로 끝나면 아무것도 쓰지 않아요. 그리고 관형격 조사의 외에 모음 조화에 따라서 이 형태가 있었고 무엇보다 시옷이 관형격 조사로 쓰였다는 게 뚜렷하게 다른 점입니다. 즉 관형격 조사에도 세 가지 종류가 있었다는 거죠. 나란 말싸미에서의 시옷은 현대국어의 나라의 자 그래서 이거 역시 관형격 조사 의의 의미를 지닌다. 현대국어의 먹음과 같은 명사형 어미가 중세국어에는 옴이나 모음 조화에 따라서 음성이면 음을, 양성이면 옴을 썼습니다. 그래서 스매 같은 경우 글씨를 쓰다 여기에 이 붙어서 숨 이렇게 된 것으로 봐야겠죠. 또 홈이 비로소미요 할 때는 옴이 붙어서 비롯 하 더하기 옴 그 다음에 비르소미요 비릇 이렇게 쓴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비릇 같은 경우는 다음에 오가 와서 음성 다음에 양성이 왔으므로 모음 조화가 지켜지지 않은 예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이니까 반드시 정리하시고 그 밖의 특징도 반드시 정리하셔야 합니다. 자, 학습활동에 나오는 모든 것은 문제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석이 달려있는 이 교과서의 정보를 가지고 필기를 하면서 꼭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넘기면 멈췄다가 교과서에 옮겨 적는 것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의미가 변화되었고 이동, 축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용비어천가의 현대어풀이 여기 중세국어의 특징 특히 꽃 같은 경우에 받침에 지읒을 써서 팔종성에 어긋난 표기로 볼 수 있다. 자, 여기는 이런 하다, 중세국어는 하다와 하다 이렇게 두 단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얘와 얘는 의미가 달랐습니다. 근데 이 두 개가 나중에 아래아가 아로 바뀌면서
형태가 같아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 단어는 같은 의미를 가지는 많다에 밀려서 사라지고 다른 단어만 현대국어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래의 이 단어, 요 다른 단어, 하다, 하다. 얘는 현대국어의 많다로 바뀌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하다, 어떤 행위를 하다 이렇게 바뀌었다. 여러분은 아를 쓰는 단어는 많다는 뜻이고 아래아를 쓰는 거는 어떤 행위를 하다는 뜻이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중세국어로 된 수수께끼. 자, 맏형은 매우 해서 북튀고, 자, 맏형은 산 위에서 북을 치고, 그러니까 다다다다다다 두드리는 거 방망이. 둘째 형은 왔다 갔다 하면서 다리미질을 하고, 그래서 인두. 셋째 형은 해치고자 한다, 해친다, 가위. 잘라내는 거, 흐트리는 거. 넷째 형은 한 대 모으고자 하니까 바늘과 실이다. 자, 이것도 선생님들이 출제하는 걸 되게 좋아하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